안녕하세요. 영어를 읽을 때입니다. 오늘은 25학년도 3월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18번 서브미션 데드라인이 제출 기한이죠. 이게 바뀌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19번 심경변화 대부분 쉽게 푸시겠지만 내가 등급이 되게 낮다. 영어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더 확률을 높이려면 한 이 정도가 지문 절반이잖아요. 이거보다 살짝 아래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선을 그은 다음에 위랑 아래에서 어떤 뉘앙스의 단어들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하시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문에서는 뭐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 위에서 나왔고 연습 많이 했다. 그리고 준비 완벽하게 했다. 나왔죠? 그리고 제가 그었던 선 아래를 볼게요. 입을 열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좌절감이 느껴졌다. 결국에는 좋은 거에서 안 좋은 걸로 갔다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제낄 수 있고 3번 제낄 수 있고 5번 제낄 수 있어요. 그러면 1, 2번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 정도 단어들 아시고 하면 사실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아무튼 답은 2번이었어요. 20번 볼게요. 주장. 주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을 보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과 표현을 나타내는 힌트들을 찾아서 유심히 보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장이랑 첫 번째 문장만 봐도 답을 고를 수 있었으니까 먼저 살펴보기는 할게요. 답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래서라는 표현도 여기 말했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다. 엄청 좋은 힌트였다.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이슈들이 논란이 되거나 사람들이 숨었을 때 약간의 의구심을 표출하는 것은 더욱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와서 보니 사람들은 반설득 레이더라는 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언제 켜지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설득하려고 할 때 켜진다. 설득 안 당하려고 켜지는 거겠죠? 방어 시스템이니까. 정답은 5번이었는데 설득력이 있으려면 간접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간접적인 태도라는 것은 방금 문장에서 본 약간의 의구심. 그래도 얻어갈 게 되게 많았던 지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알람이 고 오프 한다는 거는 꺼지는 게 아니라 켜지는 겁니다. 알람이 켜지는 거예요. 고 오프 한다는 건. 더 more, 더 less가 나왔어요. 상대방과 더욱 동의하지 않을수록 더 안 듣고 싶어 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결과적으로 결과 표현 나왔네.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대치되는 정보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너무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신과 상반되는 관점을 마주했을 때 좀 더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겠다. 참고로 효과적이라는 말은 효율적이라는 말과 다른 건데 효율성을 따질 때는 인풋과 아웃풋을 모두 고려하지만 효과성만을 고려할 때는 인풋을 배제하고 아웃풋만을 고려합니다. rather than이 나왔네. 다른 말을 하겠다. 야, 정보를 주지 말고 사람들을 조금 더 장려해봐. 좀 더 꼬셔봐. 이 사람들이 마음을 더욱 열고
수용적이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의구심을 표출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B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걔한테 가서 야, A 그거 틀렸어. B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지 말고 야, A 하는 거 맞아? A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약간의 의구심만 전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조차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다 짚었고 넘어갈게요. 어려웠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과학과 철학의 결합은 데카르트의 나무에 의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옛날에는 과학이랑 철학이 구분이 없었나? 두 개가 하나였나? 라는 생각 정도 하면 됩니다. 다음부터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나무는 뿌리, 몸통, 그리고 나뭇가지와 열매로 구성이 돼요. 근데 각각은 형이상학, 그리고 물리학, 그리고 응용과학이라는 범주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렸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데카르트는 우리가 오늘날 과학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넣어버렸다. 넣어서 생각을 했다. 이 다음 문장이 되게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는 뭐라고 느꼈냐면 형이상학적인 이론들이 결국에는 열매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형이상학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형이상학이 열매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아, 형이상학이 응용과학에 의해서 정당화가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오늘날의 학문 간의 구분이 되게 엄격한 것에 비해서 과거에는 이러한 구분이 별로 엄격하지 않았나 보네. 그리고 이 생각을 우리가 언제 했어요? 처음에 아, 과학이랑 철학은 하나로 여겨졌나? 이 생각을 했었죠. 여기 와서 다시 이거를 보고 위에서 내가 했던 생각이 맞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문장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날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범주에 데카르트는 역학뿐만 아니라 의학이랑 윤리학도 집어넣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가 어려웠냐면 어떠한 결과도 관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생겼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들은 그럴싸했다. 그래서 나무는 가운데가 잘렸다. 자, 가운데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디예요? 지금 세 가지 범주가 나왔는데 1.5 대 1.5는 아니지 않을까요? 1대 2겠지. 그러면 이렇게 반을 잘라, 이렇게 반을 잘라.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면 돼요. 어떠한 기술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몸통에서 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과학은 트렁크로부터 자라는 열매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뿌리를 고려하지 않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뭐였어요? 이거겠네. 얘네 둘이 한 팀이고 형이상학이 왕따가 되었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은 응용과학이랑 물리학이랑 형이상학 세 가지를 퉁쳐서 한 가지로 봤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응용과학이랑 물리학을 하나로 묶고 형이상학을 과학에서 빼자. 이 말이었습니다. 정답선지. 과학은 자기 스스로를 분리시켰어요. 어디로부터? 철학적인 기반으로부터, 즉 뿌리. 이 루트, 형이상학으로부터 분리시켰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물리학 이론에 기반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해서 정답 1번. 22번. 개쩌는 서사적 글쓰기는 재능인 것만큼이나 기술이다. 그리고 때로는 기술에 더 가까울 때도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 기술과 재능은 다른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아마도 기술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 그럼 이 기술이 뭘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전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글에 대한 표면적인 해석이 우선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개쩌는 넌픽션 작가들은 픽션 작가들의 전통 있는 도구에 의존할 때가 있다. 다음 열거된 효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느냐? 좋은 스토리는 스파게티 한 접시처럼 여기저기로 퍼져나가지 않는다. 이야기는 형식과 모양과 구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위에서 말했던 기술이라는 게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걸까? 작가의 솜씨는 캐비넷 만드는 사람이랑 사원을 만드는 사람이랑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의 솜씨보다 결코 덜 아름답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람들의 솜씨만큼이나 아름답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사람들이 만드는 캐비넷, 사원, 그리고 바이올린은 위에서 여기서 바로 언급한 형식, 모양, 그리고 구조를 모두 갖춘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솜씨에 대한 강조는 순수히 실용주의에 있다. 그리고 이 실용주의가 무엇인지 봤더니 구조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대한 지식은 작가들이 좋고 효과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이다. Journalistic Architecture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굳이 이 두 가지 표현을 합쳐서 단어를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journalistic이라는 말은 글쓰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문장에서 봤던 것처럼 좋은 서사적 글쓰기는 재능뿐만 아니라 기술에 가까울 때가 많다.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죠. 형식과 모양과 구조,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포섭할 수 있는 표현. 그것이 바로 건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의 핵심이 바로 형식이고 모양이고 그리고 구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한 겁니다. 정답선지 5번이고 좋은 논픽션을 쓸 때 기술적인 접근과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근데 그래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이 기술적인 접근이라는 말 자체가 이러한 구조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23번 개쩌는 거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바꿔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가 사회적 조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공유된 현실로 가져오려면 너는 그것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명칭이라도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심지어 과학의 객관적인 추구조차도 이러한 언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다른 집합적인 문화와 같이 과학은 여기까지 이러한 것들의 위에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모두 언어에 의존한다. 입자 물리학이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언어에 의존한다. 여기까지
계속 무슨 얘기였냐? A, B, C, D 등등등 모두 언어에 의존한다. 물론 기술하지 못한다고 해서 입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입자 물리학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인간 사이에서의 동의 그리고 이해. 얘는 또한 언어에 의존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 무한 잠재력 우물 모델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을 실행시키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발생하는 것 뿐이다. 그럼 이건 뭐다? 단순한 언어적인 기술에 불과하다. 즉, 언어다. 결국에 우리가 현실에서 무언가를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남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언어로 치환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개념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입자 물리학도 그렇고 그것의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과 맨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올게요. 공유된 현실에서 사회적인 조율을 하려면 즉 남들과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무조건 언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 글과 관련해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나 사고의 영역 밖에 있다. 즉,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만 사고할 수 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구조의 글이었어요. 24번. 모든 종들 중에서 인간은 가장 크고 잘 보이는 공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흰자가 가장 크고 잘 보인다. 이 다음 문장이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 특강 영상에서 심투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무엇처럼 보인다. 무엇무엇처럼 보인다는 거는 그것의 본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흰자가 이렇게 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 영화에서 군인들이 위장 크림을 발라요. 위장을 합니다. 근데 공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공막에 바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적들한테 잘 노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옵스테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진화시킨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이제는 나오겠네. 이제는 공막이 왜 중요한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나오겠네. 이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다른 인간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여러분, 사람 두 명이 어떤 동물을 한 마리를 사냥을 해요. 근데 봐봐. 이렇게 둘이 간격이 좀 떨어져 있잖아. 근데 얘가 이 동물을 먼저 보는 거야. 잡으려고. B라는 사람한테 동물이 저기에 있다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말로 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A라는 사람이 저 동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B라는 사람도 A라는 녀석이 뭐를 보고 있는 거지? 하면서 저 동물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 혹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만약 이 동물이 사냥감이 아니라 엄청 위험하고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러면 A가 얘를 먼저 봤다. 똑같이. 그럼 B라는 사람은 A가 굳이 저 무서운 동물이 저기에 있다는 걸 말을 해주지 않아도 A가 보고 있는 곳을 확인만 해도 위험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밑에 나오는 실험도 그 얘기예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지할 수 있다. 반면 다른 동물들은
그럴 수 없다. 정답 2번. 25번. 도표 문제는 1번부터 읽지 마시고 5번부터 역순으로 읽으세요. 왜냐면 3, 4, 5 중에 정답을 많이 배치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들이 전부 개별 문장이라서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만 읽고도 정답을 바로 고를 수 있어요. 정답 3번. 이 표현이 틀렸죠? 1.3은 3.2의 정확한 절반이 아니죠. 26번. 정답 3번. 뉴욕이 아니죠? 뮌헨이죠. 27번. 정답 3번. 무조건 도서관 회원이어야 참여할 수 있죠. 여기 나왔습니다. 퀄리피케이션은 자격이죠. 28번, 5번, 마지막 문장.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시놉시스는 영화 대본으로 각색될 것이다.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애댑트는 적응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각색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댑테이션이라는 명사는 기출된 적도 있는데 적응뿐만 아니라 각색 작품으로 쓰여요. 31번. 아까 23번 봤죠? 23번처럼 31번도 한두 가지의 키워드를 치환해서 지문 전체를 구성했어요. 볼게요. 삶은 불안정하고 인간의 웰빙은 부서질 수 있다. 우리가 솔직해지자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인간의 우여곡절은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무엇에 대해서 초조해하냐면 비확정적이고 모호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잘 통제할 수 없다. 그래서 재빠른 솔루션을 찾고 싶어 하는데 이는 이러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지우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러한 빠른 해결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네모를 찾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다. 변화와 불확정성의 바닷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는 지금 위에서 계속 동그라미 친 이 키워드들의 반대가 들어가야죠. 얘네가 전부 동일한 의미인 게 보이시죠? 이 키워드들이 뭐였어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두렵고, 떨리고, 애매하고 그런 키워드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 속에서 빈칸을 찾는다. 이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죠. 1번 얘기 없었고 3번도 없었고 4번 안 되고 5번도 없었어요. 정답 2번 안정성. 그리고 참고로 quick solution이랑 quick fixes가 같은 말인 거는 알 수 있잖아요, 쉽게. 근데 이 fixed start이라는 단어도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정된 별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위험한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고정된 별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옛날 관점에서 보면은 어떠한 지도나 나침반이 없을 때 별의 위치를 보면서 항해를 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위에서 언급한 솔루션의 일종이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32번.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떠한 취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취약성은 언제 생기냐? 보는 입장에서부터 보여지는 입장으로 넘어갈 때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볼 때에서 남이 나를 볼 때로 넘어갈 때 이 취약성이 생긴다. 열쇠 구멍 사이로 그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나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보고 있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 왜 그럴까? 이 문장 어려웠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나동리 버덜소죠.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은 이러한 불안감을 초래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을 인지합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저 사람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겠구나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슨 상상을 하는지, 무슨 판단을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항상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은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히 그러한 인식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다. 설명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다.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절대로 내모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답 1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알 수 없다. 13번. 종종 지문을 읽다 보면 이게 처음부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지문이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단어도 약한 편이 아니고 독해를 꽤나 잘하는 편인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라는 지점이 왔을 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다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앞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재구성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지문이 그랬고 여기까지 좀 난해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은 얻어가지만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100% 알고 넘어갈 수는 없다. 볼게요. 사물에 대한 인지된 거리는 종종 광범위한 제약을 받는다고 여겨진다. 달, 별, 태양이 하늘에서 인식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은 대략적으로 같은 거리에서 그렇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 정도는 잡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물에 인식된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거리와는 다를 수 있겠다. 왜냐면 나의 인식이 완벽한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제 거리와는 다를 수 있겠다. 정도 집으면 될 것 같아요. 이 관측은 어떠한 생각과 관련이 있냐면 시각적인 공간은 열려있지 않고 눈에 보이는 표면이나 하늘에서 끝난다. 어려운 단어는 없었지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죠. 이럴 때 다음 내용에서 윗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것이 엄연한 한계로 인지되고 이것을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이 가장 먼 평면에서 걸을 때 더 이상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네. 이러한 관측은 꽤나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높은 건물에서 봤을 때 자동차나 집은 마치 장난감처럼 보인다. 줄어든 장난감. 왜냐하면 걔네들은 가장 먼 평면에 있으니까. 따라서 가장 먼 평면은
네모하다, 보여준다, 어떤 한계를, 크기의 불변성을 지각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위에 잠깐 등장했던 이 한계라는 표현이 정답선지 2번의 한계와 동치였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서 있고 만약에 이 지점이 가장 먼 평면이야. 이 farthest plane이야. 그러면 여기 너머에 있는 이 물체부터는 얘가 1번 자리에 서 있든 2번 자리에 서 있든 3번 자리에 서 있든 이것의 거리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고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인지적 능력의 한계다라는 말이에요. 34번. 너무 녹화하는데 오래 걸려서 그냥 빨리 볼게요. 진짜 빨리. 예술이랑 과학 둘 다에 있어서 단순성은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보스는 뭐겠어? 예술이랑 과학이겠지. 얘네 둘 다 체계적이다. 비록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 예술은 굉장히 자유롭고 직관적이고 오로지 과학만이 방법론적으로 통제가 된다고 믿어요. 얼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겁나 증거가 많은데 무슨 증거? 야, 예술도 방법론적이고 체계적이야. 그리고 틀이랑 형식 중요해. 왜? 창의성이 흐를 수 있게. 뭐 그러니까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으려면 틀이랑 형식 중요해 라는 말이겠죠. 자유로워지는 것 대신에 한계가 없는 자유는 마비되는 거랑 가깝다. 그러니까 된다. 틀이 없으면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진공 상태에 빠지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 어? 예술적 자유에 있어서 규칙은 필수 전제 조건이야. 얘네들은 형식이랑 구조를 제공하고 뭐 이것들은 우연의 선물이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대. 결론.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모해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말에 따르면 틀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한계를 어느 정도 지어줘야겠네. 그냥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를 주면 안 되겠네. 정답 1번. 예술가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5번. 34번 아주 빠르게 화끈하게 하니까 힘이 나서 35번도 화끈하게 가볼게요. 문화적 저장 그리고 전달. 문화적 저장 그리고 전달에는 뭐가 필요할까?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거 다 의도한 구조예요. 사람들이 지문 만들 때. 근데 아무튼 여기에는 DNA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도 필요하다. 다음 세대에 무엇을 전달해 줄 때 DNA가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수단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 엔드는 목적이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암기 방법을 고안했고, 그리고 뭐 이러한 방식은 교육이나 다른 외부적인 장치들에 의해서 가능했다. 갑자기 쇼베 동굴이 나오는데, 쇼베 동굴은 그러한 장치 중에 하나였다. 오케이, 장치 연결됐고,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 인간 스스로는 달성할 수 없는 어떠한 프로젝트, 협업 프로젝트를 보여주는 곳이다. 각 세대의 예술가들은 테크닉 배우고 이전 세대들의 작업을 이어갔다. 보존하고 개선하면서 전임자들이 해왔던 작업을. 근데 갑자기 3번에서 기술이 발달하긴 했는데 한계가 있다. 동굴 벽화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동굴 벽화도 개소리고 손상되었다는 것도 언급이 없고 물론 한계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4번 문장을 그럼 봐볼게요. 우리한테 사람들이 이러한 한 가지 시스템에 착수해서 수천 년 동안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불가능했다. 이제 알겠죠? 4번이 2번 그리고 1번 받아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A single system of caves가 위에서 말하는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 6번 순서. 순서는 어휘 문제와 같이 1번 선지 제낀다고 했죠. 그러니까 A번 안 읽어요 처음에.
주어진 글 봅시다. 야, 우리가 단순화나 일반화를 하지 않으면 언어가 어떻게 될까? 질문했죠. B랑 C 중에서 그에 대한 답이 있는지 봅시다. 다른 물체를 다른 단어로 부름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소통한다. C. 모든 단어가 고유명사가 되는 언어가 될 것이다. 대답이죠. 주어진 글에 대한. C로 갈게요. 왜냐하면 너는 약간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뱀들에 대해서 얘네의 차이점을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가고 싶지 않아. 퉁쳐서 넘어가고 싶지 않아 해. 그래서 모든 뱀은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proper noun이라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아가 모든 사건 또한 각자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춤추는 행위나 말하는 행위도 모두 아이덴티컬 하지는 않으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행동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행동은 모두 각각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 A와 B를 볼 건데 아까 잠시 봤던 B를 보면 same word를 쓴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단어를 쓰기 때문에 B 대신 A를 보고 A가 적절하면 A로 갈게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개쩌는 종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실상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죠. 그 대신에 인간의 언어는 다른 길을 걸었고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훨씬 더 이름을 적게 만들어주는 대신 그리고 정확성을 약간 포기하는 대신에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휘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제한된 인지 능력과의 타협은 아니다. 그러면 타협이 아니라는 거니까 지금의 언어 시스템을 채택한 장점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단순한 타협이 아니고 우리도 이유가 있어서 지금의 방법을 채택한 거니까 이유가 나와야겠죠. 근데 B에 바로 나와요. 다른 물건을 똑같은 단어로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아, 그러면 여기서 나온 same word라는 게 베이직 보캐블러리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이겠네. 예시가 나와요. 거미가 나오는데 서로 다르게 생긴 두 거미를 그냥 거미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정보를 주냐면 다리가 8개고 집도 만들 수 있고 벌레도 먹고 그리고 여러 다른 세부적인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거미한테 서로 다른 이름을 주었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답 CAB. 7번. 자기 통제는 기술 산업한테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A 안 보고 B, C 볼 건데 B 보면 기술 전문가들이 자기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의사들과 같은 전문직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다르다. 위에서 자기 통제 얘기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C를 볼게요. 도덕적 결함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없다. 그리고 정직을 당하거나 잘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C 안 되죠? 이 내용이 단절되니까 B로 갈게요. 의료계에서와 달리 그러면 기술 산업이겠죠? 기술 산업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자격 요건도 필요가 없고 행동 강령도 필요가 없고 의무적인 인증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익보다 공익을 앞에 둘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 B 골랐고 이제 A나 C인데 아까 우리가 C는 읽었지만 도덕적 결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표현으로 B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맞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이러한 헌장들, 심지어 지시어, 디즈라는 지시어가 쓰여서 앞에서 무조건 헌장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C로 갈게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결함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없다. 그러니까 벌을 안 받는 거지. 그래서 정직을 당하거나 잘리는 데 있어서 별로 두려움이 없다. 최근에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윤리 현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이런 개쩌는 컴퓨터들이 어떻게 책임감 있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A가 나오면 C에서 언급했던 AI 윤리 헌장을 이러한 헌장들로 받을 수 있죠. 정답 BCA. 38번. 대안적인 시각. 그러면 앞에는 시각이 하나 정도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하죠. 왜냐면 대안적인 시각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대안적인 시각이 뭔지 봤더니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랑 얼굴의 표정을 언제? 우리가 얘네들한테 어떤 단어를 붙였을 때만. 그래서 발전시키는 거지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예측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앞에 나오는 시각이라는 애는 타고난 어떤 감정 개념들의 타고난 측면을 선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신체적 감각으로 경험한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는 고정된 감정들을 가지고서 태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네. 우리가 마치 우주에서 물건들이 움직일 때 중력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에 이러한 단어들을 갖다 붙이는 거다. 지금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랑 같은 말 구현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아이들이 할 수 없다. 얼굴 표정을 분류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감정에 대한 어휘를 습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1, 2번에서 말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단어를 붙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대신 무엇이냐? 어휘를 습득한 이후에 후천적으로 배우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 19번. 나머지 시간 동안은 비록 개인들이 어떤 문제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동기를 주는 목표가 이놈들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편향시킨다. 근데 나머지 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는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모든 이는 하고 싶어 한다. 지 스스로를 굉장히 편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사람처럼 생각한다. 이 사람이 그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눈도 안대로 가려져 있고 저울도 들고 있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저울질을 한다는 것은 충돌하는 두 가지의 가치를 혹은 주장을 편견 없이 바라보겠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 연구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러한 편견 없는 합리성은 인간한테 찾아보기 힘든 자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주행 모드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주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사적인 본능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 이게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이 크게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 아주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기보다는 much of the time 나왔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율주행 모드에서 산다. 그러면 답 2번인가? 아니죠. 왜냐면 1번이랑 2번 문장이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 지금 2번 문장은 1번 문장을 완벽하게 재구성해서 써놓은 문장이죠. 심지어 in other words라는 표현으로 이 두 문장을 묶어놨어요. 사실상 말이 두 문장이지 한 문장이야. 그래서 이 사이에 끼면 안 돼. 그러면 3번에 껴야 되냐? 볼게요. 3번부터 나오네. 동기부여가 된 추론. 이게 모티베이셔널 골, 주어진 글에서 나온 저 표현이겠다. 해서 뒤에는 읽어보세요. 정답 3번. 40번. 메타 알고리드믹스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인간이 알고리즘을 처음 만들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야 돼. 또 다른 알고리즘을.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처음에 나온 오리지널 아이디어에 대해서 통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지만
이것은 진짜가 아님. 봐봐.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와는 다르게 알고리즘은 달라. 왜 달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달라. 그래서 실제 결과랑 원래 의도 사이에 어떠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뭔 말이냐? 인간이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해서 그 모든 결과물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나오네 바로. 그렇게 되면 원래 알고리즘 만든 사람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론적으로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결과물에 대한 예측 가능성. 하지만 뭐라 했어요, 위에서? 예측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 알고리즘 과정에 대한 소유권은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한테 줘야 된다. 왜? 예측 못하니까. 예측을 해야 니들이 소유권을 갖지.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줘. 지적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메타 알고리드믹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얘는 아니죠. 얘를 골랐으면 안 돼. 설명 불가능한 거랑 예측할 수 없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attribute A to B. 컴퓨터한테 소유권을 돌린다. 정답 1번.